미국의 거대한 곡물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쌀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은 무너졌고 농가들은 파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쇄 붕괴입니다.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그런 말이 실제로 오갔다고 합니다. 소비는 줄고 재고는 늘고 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각국의 식문화 데이터를 뒤지던 그 순간 보고서 한 장에 낯익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쌀 소비가 줄지 않는 나라. 밥을 중심으로 식탁이 유지되는 구조.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요? 왜 세계 최강 식량 국가가 그 식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위기 속에서 참고하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고 경보가 처음 울린 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 농무부 곡물 수급 분석팀을 이끌고 있었죠. 팀원만 12명, 관할 데이터만 수백만 건에 달하는 부서였습니다. 20년 넘게 곡물 시장을 분석해온 저였지만 그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표지부터 달랐죠. 재고 초과 경보. 1급 긴급.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첫 줄 단 한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쌀 재고량은 기준치 대비 1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18%.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죠. 미국 중부 곡창지대의 대형 저장 시설들이 포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의 장기 보관 창고들. 어디를 들여다봐도 빈 공간이 없었죠. 창고 관리자들로부터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쌀 자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날 오전 남부 창고 책임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이미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가 흔들립니다.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보고서 후반부에는 경고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쇄 파산 우려.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 농업지대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농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3대째 쌀 농사를 지어온 가문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먹여 살려온 나라였습니다. 미국산 쌀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지배해왔죠. 개발도상국의 식량 원조, 아시아 수출 계약, 라틴 아메리카 공급망. 우리가 생산하면 세계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팔 곳이 사라졌습니다. 창고만 가득 찬 채 아무도 사지 않는 쌀이 미국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긴급 전략회의가 당일 오후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죠.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답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12명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비 촉진 광고 예산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담당 팀장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죠. 국민 인식 개선, 홍보 채널 확대, 주요 도시 캠페인. 저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광고로는 안 됩니다. 구조적 소비 감소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쌀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쌀을 식단에서 빼고 있다는 겁니다. 빵과 파스타, 시리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 확대 전략도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전 세계 식단이 함께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콜슨이었죠. 농업부 장관 보좌역을 맡은 그는 오랜 로비스트 출신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출국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이 그 말의 무게를 갉아먹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데이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숫자가 먼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비 패턴 전수 재검토, 국가별 식단 구조 비교 분석, 주요 선진국 쌀 소비 10년치 데이터 정리.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수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의 그래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래였습니다. 선진국, 중진국, 식품 시장이 발달한 나라 거의 모두가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래프 끝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비가 줄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비슷한 소득 수준, 유사한 도시화 비율, 발달한 식품 시장. 그런데도 쌀 소비가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줄지 않았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국가별 소비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죠.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쌀 소비가 줄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식단이 단순해졌습니다. 편의식품 시장이 커지면 가정 내 조리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죠. 팀원 중 한 명이 새벽 무렵 소비 원인 분석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장을 펼쳤죠. 숫자가 다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 성인 1인당 연간 빵과 가공식품 소비 비율이 전체 탄수화물 섭취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50%가 넘었죠. 시리얼, 가공 스낵, 냉동 밀키트, 즉석 파스타. 쌀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애초에 밀려난 겁니다. 구조적으로 서서히.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건강 지표 파트였죠.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대사증후군, 당뇨 전 단계 판정 비율, 고지혈증 유병률. 모두 같은 방향이었죠. 오른쪽 위.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1인당 연간 의료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건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쓰는데 더 나빠지고 있었죠. 이 모순이 데이터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조로 먹느냐였죠. 초가 공식품이라는 개념이 보고서 중반부에 등장했습니다. 원재료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공된 식품들. 첨가물로 맛을 구성하고 포장으로 신선함을 흉내내고 광고로 식욕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죠. 열량은 높습니다. 그러나 영양 밀도가 낮습니다. 먹어도 몸이 채워진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포만감은 짧았고 공복감은 빠르게 돌아왔죠. 식사라기보다는 자극의 반복에 가까웠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쌀이 아니라 식탁 구조가 붕괴 중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쌀 재고 문제를 풀려고 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잃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잃고 있었죠. 함께 앉아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시간 자체가 미국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초가 공식품은 편리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빠르고 저렴하고 보관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공향료, 방부제, 색소 안정제. 성분표를 읽어보면 알아보기 어려운 화학명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한 끼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첨가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죠. 비만율, 대사질환, 염증 수치. 단기적으론 배를 채웠지만 장기적으론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쌀 소비를 유지하는 나라의 식탁 구조를 집중 분석하라고요. 단순히 쌀을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현대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쌀 중심 식문화를 지켜내고 있는 나라. 소득 수준이 높고 도시화가 진행됐음에도 가정 내 식탁이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자꾸 그 목록으로 눈이 갔습니다. 소비가 줄지 않는 나라. 그래프 끝에 혼자 다른 방향을 가리키던 그 나라. 분석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답이 거기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집밥이라는 키워드가 내부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백에 손으로 적어놓은 단어였죠. 집밥 회귀 가능성. 저는 그 단어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게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공식품의 편의성이 아무리 높아도 몸이 진짜 음식을 기억한다면,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팀원 중 가장 꼼꼼한 분석가인 레이첼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출력물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첫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미국 내에서는 조용한 흐름 하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었죠. 장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건강 관련 매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 균형. 학술지뿐 아니라 일반 잡지에도 관련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죠. 광고에 이끌린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단백 식품과 전지방 유제품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지방이 곧 건강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식이 지침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가공되지 않은 것을 먹어라. 이런 메시지가 영양학계 안에서 서서히 힘을 얻고 있었죠. 식단 전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늘리려 했습니다. 발효식품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별다른 캠페인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레이첼의 분석 자료에는 쌀 소비 유지 국가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천천히 훑었죠. 몇 개 나라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다시 눈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숫자만이 아니라 구조 설명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루 2끼에서 3끼 밥이 기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반찬이 놓였죠.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발효 기반의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를 비롯해 된장, 간장으로 발효하거나 숙성한 식품들이 매 끼니 상에 올랐죠. 밥이 중심이고 발효 반찬이 순환하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국물 요리가 더해졌습니다. 한 끼가 단일 메뉴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됐죠. 저는 자료를 읽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의 평균 식사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버거 하나, 감자튀김, 탄산음료. 혹은 냉동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접시에 담는 장면. 간편하고 빠르고 혼자 먹을 수 있는 구조. 그게 우리의 식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여러 가지를 나눠 먹는 시간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 나라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냄비와 그릇이 여럿 올라갔습니다. 발효와 신선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짠맛과 단맛과 신맛이 한 상에서 균형을 이뤘죠. 쌀을 먹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쌀이 중심에서 빠지지 않도록 식탁 전체가 설계되어 있었죠. 레이첼이 자료 후반부를 가리켰습니다. 발효 과정 설명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김치의 경우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비롯한 재료를 버무려 저온에서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되고 식품의 보존성과 영양 밀도가 동시에 높아지죠.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저장 방식이 현대 영양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식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식품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이 식탁 구조가 얼마나 오래됐냐고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수백 년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려는 것, 발효식품과 자연식품의 조합, 밥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 그것을 그 나라는 이미 수백 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 선택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건 음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쌀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캠페인도 정부 권장도 없이 식탁 설계 자체가 쌀을 중심에서 밀어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밥이 중심이고 반찬이 순환한다. 쌀을 먹게 만드는 구조다. 레이첼이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사흘 만에 완성됐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밥 중심 식탁 구조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쌀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이터, 발효식품과 쌀의 동반 소비 패턴, 집밥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대사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강 지표,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공식 검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농업부 고위 관계자들, 정책 보좌진, 농가단체 대표 몇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띄우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구조 분석, 국가별 비교 데이터, 발효식품과 쌀 소비의 상관관계. 준비한 자료를 순서대로 넘겼습니다. 발표 중반쯤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한국 식탁 구조 분석 자료를 띄우는 순간이었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잠깐요. 드레이크 씨, 브래들리 콜슨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한국산이어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넘기던 손을 멈췄죠. 콜슨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한테도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가 있고 피클이 있습니다. 캐피어도 있죠. 왜 굳이 한국 식품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농가들이 그걸 듣게 하자는 겁니까?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가 단체 대표가 메모를 적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쫓으며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콜슨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농업 로비 현장에서 20년 넘게 뛰어온 사람이죠. 그는 숫자보다 기류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어느 발언이 어떤 표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는 그걸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감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데이터가 아니라 자존심을. 저는 화면을 한 장 앞으로 돌렸습니다. 국가별 소비 패턴 비교 그래프였죠. 콜슨 씨, 저는 수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와 김치, 둘 다 발효 채소입니다. 그 자체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식품 하나가 아닙니다. 식탁 구조입니다. 밥이 중심에 있고 발효 반찬이 주변을 순환하며 매 끼니를 구성하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쌀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쌀 소비 추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두 선이 10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은 꾸준히 내려갔고 한 선은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게 구조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배우자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조용함이었죠. 콜슨은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농가 단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한국 식문화를 권장한다는 식으로 나가면 우리 농가들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었죠. 선거구 민심, 농가표, 언론 프레임. 이 방안의 논쟁이 단순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는 걸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갔죠.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쌀 재고가 기준치를 18% 초과하고 있습니다. 농가 연쇄 파산 우려가 공식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조적 소비 회복 없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광고로 됩니까? 수출 확대로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슨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경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문제는 데이터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걸리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데이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료를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화면에 남아있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두 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수평.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먼저 움직인 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수치로 확인하는 순간까지도 반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맞다 해도 소비자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캠페인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하고 언론이 따라줘야 하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팀원 레이첼이 유통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발효식품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김치,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함께 오르고 있었죠. 특정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카테고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착시가 아니었죠. 장 건강 열풍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실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더 놀라웠습니다. 한식 레시피 검색량 데이터였습니다. 밥과 김치 조합, 간장 계란밥, 김을 활용한 식사. 미국 주요 요리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누가 권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몇 명이 만들어낸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죠. 데이터가 너무 넓고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역도 연령대도 소득 수준도 다양했습니다. 가정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김한장이 소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구조라고 설명했던 것들을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먼저 선택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흘 뒤 결정적인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쌀 판매 지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죠.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쌀 판매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멈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었죠.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내리막이던 곡선이 방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것도 정부 캠페인 한 번 없이 예산 한 푼 쓰지 않고. 쌀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농가 현장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남부 주요 생산지 재고 현황, 출하량, 주문 추이. 수치들이 하나씩 들어왔죠. 텍사스 창고 관리자와 며칠 전 통화를 했던 팀원이 저한테 메모를 건넸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재고 회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낮고 지친 목소리가 떠올랐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말이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 팀원들에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책보다 가정이 먼저 움직였네요. 맞았습니다. 정책은 뒤따랐습니다. 소비자들이 먼저 선택했고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콜슨에게 이 수치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래프를 바라봤죠. 4% 반등, 발효식품 동반 상승, 한식 레시피 검색 급증.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숫자를 더 넓은 자리에서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요. 회의실 안에서만 머물기에는 이미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때였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국 생방송이었죠. 시청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데이터로 싸우는 것과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락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숫자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방송 당일 아침 저는 분장실 의자에 앉아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손에는 출력물 몇 장이 들려 있었죠. 쌀 판매 반등 수치, 발효식품 동반 상승 그래프, 농가 재고 회전율 개선 데이터. 숫자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조명이 밝았습니다. 진행자는 악수를 건네며 웃었죠.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질문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직설적이었죠. 드레이크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국 농업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왜 하필 한국 음식입니까? 우리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국적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발효식품 권장은 이미 미국 건강정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도 있고 캐피어도 있죠. 문제는 어느 나라 식품이냐가 아닙니다. 밥을 중심에 두고 발효식품이 그 주변을 순환하는 식탁 구조. 그 구조가 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식문화를 참고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식 레시피 검색이 급증했고 발효식품 판매가 올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수치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쌀 판매 6% 이상 반등. 재고 감소 속도 정상화. 그래프가 클로즈업 됐죠. 진행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급자였죠. 지금은 우리가 한국 음식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은 선택입니다. 앵커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그 정적을 깨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팀원들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짧게 적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콜스는 그 방송을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언론 몇 곳이 방송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논조가 달라지고 있었죠. 수입 의존이라는 프레임 대신 구조적 소비 회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콜슨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레이첼이 다가왔죠. 손에 출력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죠. 헤드라인입니다. 저는 출력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논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입 의존 논란, 한국산 식문화 수용 논쟁 같은 프레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기사들은 달랐죠. 구조적 소비 회복 가능성, 발효식품과 쌀 소비 동반 상승 분석, 미국 식탁의 변화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었지만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숫자가 언론의 언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공식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쌀 판매 반등폭이 6.8%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식 수치로 확인하는 건 달랐죠. 재고 감소 속도도 정상화 구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보고서에서 연쇄 파산 우려 대상으로 분류됐던 농가들.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2번 확인했습니다. 착시가 아니었죠. 오후에 현장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부 주요 생산지 창고였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처음 통화할 때와 달랐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주문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대째 쌀농사를 지어온 가문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창고들에 다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통시장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체인 몇 곳에서 발효식품 코너를 확대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밥 중심 레시피를 전면에 내세운 온라인 식품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었죠. 프리미엄 한식 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도 있었습니다. 정책보다 가정이 먼저 움직였고 시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콜슨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발언이 오가고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콜슨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추가 반박이 없었습니다. 정책 철회 요구도 없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것 같은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감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은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승리, 언론 논조 전환, 농가 회복 신호. 숫자로만 보면 이미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선택했다고 해서 제도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움직였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연방 차원의 식단 지침, 학교 급식 기준, 공공식품 정책. 그것들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제도 안에 새겨져야 비로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출은 회복됐다. 그러나 식단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구조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 지침이 바뀌는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 1월 연방 브리핑 통보가 왔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공동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적용될 식단 지침을 공식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통보를 받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5년마다 개정되는 연방 식단 지침. 수억 명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였습니다. 학교 급식 기준이 거기서 나오고 군 식단 설계가 거기서 나오고 저소득층 식품 지원 기준이 거기서 나옵니다. 단순한 권고문이 아니었죠. 국가가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문서였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자리를 잡고 문서를 기다렸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이 발표됐죠. 초가 공식품 강력 축소 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방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제 탄수화물 경고가 명시됐습니다. 흰 밀가루, 가공 시리얼, 첨가당이 들어간 식품들. 구체적인 경고 문구가 들어갔죠. 그 다음으로 고단백 식품과 전지방 유제품 허용 범위 확대가 발표됐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저지방 원칙이 공식적으로 수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 문장이 연방 문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우리가 회의실에서 쌓아온 것들, 구조적 소비 회복, 발효식품의 중요성, 집밥 시스템. 그것들이 이제 국가 문서 안에 언어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서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발효식품 공식 권장 항목이었습니다. 장 건강 증진을 위한 발효식품 섭취 권장.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 그리고 김치. 영문으로 김치. 저는 그 단어를 3번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치라는 단어가 미국 연방식단 지침 문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죠. 공식 권장 발효식품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시장이 발효 채소를 권장했습니다. 그것도 연방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는 잠시 브리핑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새벽 혼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프 끝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비가 줄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식탁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건 시스템이다라고 중얼거리던 순간 회의실에서 콜슨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국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라고 답하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제도화 범위가 발표됐죠. 학교 급식 기준의 발효식품 포함, 군 식단 설계의 반영, 저소득층 식품 지원 기준인 스냅 프로그램 적용 검토, 발효식품과 쌀 소비가 제도 안에서 함께 묶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지침은 정책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가정의 식탁이 먼저 바뀌었고 국민들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뒤늦게 문서로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곡물과 통계를 다뤄왔습니다. 재고율, 소비 곡선, 수출 수치. 숫자가 전부인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숫자 너머를 보게 됐습니다. 시장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변화를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죠. 미국이 공급하면 세계가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국 음식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는 물자를 수출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나라는 문화를 남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는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연방 문서 한 장이 그것을 선언했으니까요. 나는 그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김치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 식품 지침에 김치를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공룡 코스트코는 김치를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자 결국 품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린 게 아니었죠. 한국산 김치가 아니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밥상이 K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에서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런던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누가 시키거나 광고한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밥상 하나가
세계인의 혀를 움직인 겁니다. 세상은 결국 진짜를 알아봅니다.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